최근에 한 연예인 부부의 집 부실 공사가 화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할 때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황박모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이 방마다 물이 새고 거실도 물론 물이 새고요. 그 정도면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공사를 한 뒤에 이렇게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집을 지으면 10년이 늙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만큼 주택을 건설하는데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하자 보수 문제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일단 하자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하자라는 게 좀 쉽게 말씀을 하자면 당초 약속과 좀 다르게 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좀 불편할 정도로 결함이 있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모든 이상 증상이 또 하자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재료의 고유한 특성상 균열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라면 균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허용 범위 내라면 하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감정 등을 통해서 하자를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하자가 맞다면 당연히 법령상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설산업기본법이랑 민법에 따라서 당연히 하자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손해에 상응하는 그 액수를 배상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전에 검사를 하러 가봐도 하자가 나는 곳이 내 눈에는 하자처럼 보이지만 건설업체 측에서는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하물며 이제 개인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실 공사를 한 곳에 일단 다시 보수를 맡기고 싶지 않은 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맞습니다. 반응이잖아요. 공사는 안 맡기고 공사 대금, 그러니까 하자 보수 대금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일단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존 시공사랑 사이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료의 특성상 변질 위험성이 있고요.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하자라면은 기존 시공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비가 샌다 내지는 주요 구조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라고 네. 하면 기존 시공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진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라면은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해서 다른 업체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번 건만 보면 시공사 측에서는 해당 연예인이 아직 공사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급을 미룰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법률적 용어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공사 잔대금과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공사 잔대금 중에 하자 보수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네. 지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한 7억 원 정도의 전체 공사비 중에서 네. 한 6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네. 만약 하자가 발생됐고 그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라면 당연히 남은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거겠죠. 네네. 특히 일반 상식상으로도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 보수 비용이 들어갈 게 명백한데 네. 단순히 지급할 공사 대금이 남았다고 해서 공사 대금 지급을 강제하는 건 좀 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다만 문제는 하자 보수 비용 액수입니다. 이게 건축주랑 그 시공사 사이에서 서로 생각하는 하자 보수 비용이 좀 비슷하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건축주는 우린 몇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공사는 몇 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서 감정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겠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에 대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전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해서 계약서를 대충 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이럴 때 중간에 더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더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보통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업자들이 저희가 뭐 좋은 재료를 싸게 해드릴 테니 믿고 맡기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뭐 대부분은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믿고 맡깁니다. 네. 근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공사 진행 도중에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들어갔다고 분명 없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 주면 공사를 안 한다고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답답한 것은 건축주기 때문에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만약에 건축주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뭐 당연히 추가 공사비를 줘야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수량이나 단가가 나와 있는 내역서 등을 딱 정해두고 네. 나중에 어느 재료비가 어느 만큼 추가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미리 다 줬는데도 잘해달라는 의미로 잠적해버리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피해 안 보려면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공사비는 뭐 성급, 그다음에 중간 정상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것과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성금으로 전체 공사비의 한 10%, 20%를 지급을 하고요. 네. 이거는 뭐 인건비나 재료비로 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중간 정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몇 회 내지는 지급 날짜를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가 되면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40% 정도 공사가 됐다. 네. 그러면 전체 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공사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잔금을 내는 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성금을 줬을 때 만약 네. 잠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성금을 내어줄 때 시공사로부터 보증기간의 이행보증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행보증서요. 예, 그리고 중간 정상금 같은 경우에는 꼭 구체적으로 공사 진행 내역을 확인하시고 돈을 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는 그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건축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시공사랑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있군요. 예, 네. 여기에는 공사명, 대금 등이 어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이나 수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제시하는 서류가 제목이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약사항으로 뭐 공사 현장의 민원 관리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하기 좀 힘들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미리 시공사에 좀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또 업체를 선정하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잘 따져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업체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설계도 좀 무료로 해주고 좀 싸게 해주고 내지는 평당 얼마로 시공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같으면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무소가 시공사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뭐 부실 시공이라든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될 그 위험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계업체랑 시공업체를 각각 선정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집을 지으실 때는 소규모 건설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지역 내에 네. 여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업체가 좋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변에서 현장을 보고 공사 과정이 좋으니까 추가로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사전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